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개근거지라고 하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차량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제조사들은 차량 수출입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 모셨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덥고 습하고 건강에 최악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짜증 내지 마시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사람 진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네. 자, 우리 분위기는 밝고 명랑하게.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다는 작성자는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개근거지는 학기 중 부모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구형 휴대전화를 쓰면서도 아이는 최신 폰에 아이패드까지 사줬다는 작성자는 요즘 정말 비교 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한탄하며 결국 아들과 아내 둘만 갈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개그는 성실함의 척도인데 씁쓸하다, 천박한 국민성은 교육에서 나온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일부 교사는 개근이란 자체가 인내성도 좋고 성실하다는 증표인데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말이라며 공감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석을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출석 인정하는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두 가지 점에서 화가 났습니다만 네.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네. 도대체 개근상 알기를 뭘로 아느냐. 아니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유일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식적인 상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개근상도 있고 정근상도 있었어요. 조금 맞아요. 부족하면 정근상을 한번 줬죠. 빠지면 정근. 아, 네. 그죠? 네. 유일한 위안거리가 개근상 타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좀 개근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에다 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한 4, 5일 정도를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줘요. 네, 초등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이 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싶은데 문제는 그 체험학습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온 아이들한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근이 성실함의 상징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집 아이라는 이 표현이 돼버린 거죠. 개근거지라는 말로 인해서. 거지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원래 예전부터 이 말이 있었거든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즘에 이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외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 한국의 개근거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 비교 문화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개근거지 이야기를 다루는 바람에 네. 다시 한번 이게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학습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의무 출석 일수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상당히 좀 짧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학교를 좀 무단으로 나가지 않아도 2학년,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외국에 나가기가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 됐고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뭐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고 이러진 않는데 엄마들 모임이나 뭐 이렇게 학부모 모임을 나가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름 휴가 뭐 어딜 갔다, 뭐 겨울엔 어딜 다녀왔다 이러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는 못 가봤는데 못 나갔는데 이러면 약간 위축되고 신경 쓰이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오늘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최민석 작가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실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번 보도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네. 보도를 통해서 과연 이런 문화가 있는가라고 이제 의구심이 생겨서 오랜만에 또 이제 아내와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예.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비슷한 예로 이번에 이 개근거지 표현이 아니라 예전에 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마포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포 지역의 엄마들이 활동하는 굉장히 큰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토론이 열렸는데 그 카페에 가입한 어머니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초등학교 엄마들이 다 가입해 있는데 대체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실상 이런 표현이 아마 전혀 없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 글 쓴 아빠가 뭐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실상 이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널리 퍼진 거고 이제 홍콩에서도 보도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다 온 애와 못 간 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애도 어디로 갔다 왔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까? 그렇죠. 혹시 그러면? 동남아는 비교적 높이 평가 못 받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유럽이나 미주를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가장 우리가 가깝게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안 쳐주고 일본, 중국을 안 쳐주고 거기 해외여행으로 안 쳐줘요? 네, 그거는 갔다 와도 이제 뭐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동남아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학 때 어디 먼 곳에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을 벗어난 먼 곳에 갔다 와야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도로만 접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전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분은 서울에서도 꽤 부동산 가격이 나가고 부촌위로 꼽히는 곳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좀 무리해서 그 아이 교육을 위해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은행 지분이 더 높은. 네. 근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아이한테 그렇게 쓸데없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거나 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다. 아이 엄마와 이것 때문에 너무 부부싸움이 잦다는 거예요. 그분 유럽 여행 가셨습니다. 아이 데리고. 그렇구나. 결국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아이들끼리 그 비교하는 게 그 다녀오고 나면 어디 다녀왔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화제거리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행 갔다 온 이야기가.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할 말이 없다는 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사귐에 있어서 교우 관계가 좀 한정적으로 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소외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 결국 그 부모들의 불안감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학년 초가 되면 제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모 지역에 백화점인데 거기가 그렇게 성업을 한대요. 왜냐하면 학년 초에 자신의 자녀가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엄마들이 와서 외투나 백을 사간대요. 좋은 걸로. 명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고 학부모들 모임이 생기는데 여기서 속칭
밀리기 싫다. 기죽지 않으려고. 기죽지 않고 싶다. 그 말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아예 표현이 있어요? 네, 스타일도 어느 정도 스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아이들이 매는 일본 학생들이 거의 국민 가방처럼 네. 매는 그렇죠. 가방이 그거 있어요. 가죽 네. 가방.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그 가죽 가방 큰 건데 그게 거의 한국 돈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네, 되게 하거든요.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일제히 그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모양이 독특해서 그것만 안 맨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걸 맨 학생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을 안 맨 학생만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가방 거지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동아시아까지 확장하긴 좀 못하지만 일본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도대체 개근상복이를 뭘로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거죠. 제가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 컸다 보니까 그 아버지 교육법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본인은 이런 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을 때도 일단 학교에 일방 통보를 하고 그 선수 그리고 이제 그 형을 데리고 계속 여러 군데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방도 다니고 체험학습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크다라는 일념으로 어쨌든 그 방법이 성공했다라고까지 이제 자평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냐. 개근이란 게 너무 좀 전 근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평범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거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늘 똑같이 살아오던 대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건데 주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됐다 그래서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됐다 벼락거지였거든요. 본인이 뭘 잘못하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폭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거지로 불리게 됩니다. 이 개근 거지도 인내심을 갖고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을 뿐인데 그걸로 거지가 되잖아요. 개근은 미덕인데 네. 사실. 그게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게 이 사회에 팽배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바탕에 개근상을 되게 중시했던 데는 학교와 그다음에 학교 수업이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인식에 깔려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희미해져서 희석된 거죠. 이렇게도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자퇴각인데? 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퇴를 했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굉장히 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본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시각이 많이 걷어지면서 학생들이 자퇴를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퇴가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결국은 초, 중, 고등학교를 대학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로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전인 교육의 장소이고 내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교육의 목표가 입시 위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초중고는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다. 졸업장을 발급받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신이 중요한데 그럼 검정고시를 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럼 뭐 생활기록부도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래 대학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년들도 좀 더 자기의 시간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초, 중, 고에 대해서 큰 가치를 안 매기고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결국은 이제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는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이 따라서 그 서열화된 대학의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우리 사회의 폐해가 초, 중고까지 흘러내려온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해외 여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답은 너무나 약간 명확한 건데. 보여주기 식도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전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좀 이례적인. 흔치 않은 굉장히 네. 희소한 오히려 아예 한 번도 안 가시어서 더 약간 쿨해 보이고 힙해 보이네요. 더 힙해 보여.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못 간 게 아니라 안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 그럼 힙해 이후로도 안 보이네. 가셔야 계속 힙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입국 심사돼서 탈레반으로 오인받을까? 농담이고. 아니 그 해외 여행 아니 저는 해외 여행을 가면 좋죠. 네. 뭐 문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특히 어린 시절에 네. 뭐 이런 가지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해외 여행을 안 간 게 비하될 것이냐라는 네. 여기에는 네. 해외 여행이라는 거가 아니라 해외 여행도 못 가는 형편. 네. 결국은 이거에 대한 비하가 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일수록 그런 문제에 더 가감 없이 왜냐면 어른이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걸 가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제 뒤에 있는 저보다 상급생인 여학생 둘이 막 싸웠어요. 한 4학년, 3, 4학년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막 싸우다가 본인이 밀리니까 상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전세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는데 2, 3학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감없이 또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체화되는 것 같아요. 등급 그리고 사람의 가치, 돈.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의외로 아이가 돈에 되게 예민하고 과민하고 되게 반응을 해요. 네. 그런 거에 또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 개근 거지다 뭐 또 임대주택에 산다 이런 부분이 그냥 아이들을 통해서 가감씩 쏟아지면서 사회 현상화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맑고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바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들은 얘기죠. 제가 맞아요.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겪었던 일인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아이가 엄마랑 먹으면서 탔는데 제가 친해지려고 말을 좀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있어? 그러니까 막 자기 맛있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아저씨네 집에 그거 엄청 많아. 몇 개, 막 3개, 4개, 5개 있어. 막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제가 장난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뜸 아저씨는 집 아저씨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진심이 나서 전세인데 솔직하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 집은 우리 건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부유하네.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팩트 폭행으로 가서 아이한테 완전 KO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옛날 분이 우리 집에 금두껍이 있다 했더니 우리 집엔 금송아지 있다. 네. 그다음에 너희 집 임대 아파트야 우리 집 자가인데. 네. 그다음에 니네 집 몇 평이야. 뭐 이렇게 네. 이제 그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깃발 높이 경쟁을 아이랑 한 거죠. 근데 아이 입에서 그 집이 아저씨 거냐고 질문이 나오는 거에 제가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 필터링 없이 바로 저한테도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매한 접근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유행어와 발언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그렇죠. 어른들이 만났을 때 뭐 우리 뭐 자가야 뭐 전세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군가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왜 추정을 하냐면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때쯤에 갑자기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혐오 표현을 아주 무구하게 순진한 표정으로 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같이 봤어요. 네. 대체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그냥 뭐 물 한 잔 마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특정 연령대의 네. 그 채널 주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혐오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런 희화하는 표현을 사실 이 희화하는 표현은 늘 그 고약한 유머를 담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굉장히 밝은 톤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개근 거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월세 거지 이런 표현들도 이런 맥락에서 어른들이 쓰는 것을 아이들이 전해 듣고 확산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근데 해봅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근데 꼭 어린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이라고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게 젊은 층에서 지역 비하 발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 기초단체는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어느 지역은 저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젊은 층한테. 어느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지역 비하 표현도 젊은 층 사이에서 꽤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언어는 자꾸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그 혐오의 시작은 사실은 구별짓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구별짓기가 이루어져 버리고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예요? 수직적으로 내려다보는 이런 시선이 일반화되어 버리면 한국 사회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의 어떤 지금 이 하나만 지금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런 개근 거지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런 표현이 존재하고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면 그 출발점이 어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바른 언어 사용을 해야 되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반성해야 될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급발진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도입 권고에 나섰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엑셀과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에 페달을 녹화하는 장치인데요. 이를 설치하면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실수로 엑셀 페달을 잘못 밟은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완성차 제조회사들의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불가능하고 선택 사양일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손자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강릉 자동차 사고, 페달 블랙박스가 안타까운 사고들의 실마리를 풀어줄 해결책이 될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역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롯이 된 건데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은 나오질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좀 많이 다쳐서 아직 병원 입원 중입니다. 68살 차모 씨인데요. 1차 조사도 병원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졌고 최근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일괄됩니다. 이건 급발진이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랬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주변을 취재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스 운전,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하는 운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차량 운전을 버스 회사에서 이제 소속돼서 했을 때는 최근 1년 한 4, 5개월간은 사고가 없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개인 차량은 부인과 같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에는 사고 이력이 꽤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부인이 낸 건지 본인이 낸 건지 이건 정확하진 않고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뭐 운전도 하고 그 주변 지리도 알고 있어서 사고가 난 그 시청역
인근에서는 내가 지리감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좌회전이 금지된 일방 통행로인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좀 약간 복잡하긴 해요. 거의 복잡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이 과거에는 또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댓글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한 버스 운전 기사분인데 거기에 의외로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간간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급발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음주 측정도 못했어요.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그런데 병원 이송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또 전화로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라고 해서 또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공분까지 사는. 그래서 사건이 아직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몇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급발진이냐 아니냐, 그죠? 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비수기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갈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페달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급발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려 때문에. 네. 근데 항상 급발진은 어떤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법원으로 가더라도 뭔가 신통한 어떤 결론은 나오지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조금 아까 오디오에 들은 대로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그냥 녹화하는 거, 촬영하는 네.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 옆에다 장착을 네.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뭐 생산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굳이 이걸 달아서 이득을 볼 게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100건 중에 하나라도 10,000건 중에 하나라도 이게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는 게 블랙박스로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그 회사는 거의 망하게 될 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그 동일한 어떤 모델의 차종부터가 이제 문제가 아예 되는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단다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조사가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이유는 그렇다더라도 반대 논리를 살펴야 되는데 네. 수출입 문제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국내 차에만 우리 법이 미치니까 그럼 강제해가지고 하고 수출입 차에는 그 강제성이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을 할 거면 수입 차량에도 달아야 되는데 네. 수입 차량에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거냐. 네. 네,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량. 예,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럼 국내 자동차 브랜드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페달 블랙박스도 이게 꼭 운전자한테 득이 된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최근에 한 1년을 끌어왔던 급발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건 네. 택시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다 검증하고 들여다봤더니 누가 뭐래도 엑셀을 밟았던 게 또 드러났어요.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진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는 뭐 EDR 뭐 이런 걸로는 잘 그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고 생각보다 또 저렴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구매한 사람들만 올릴 수 있는 후기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EDR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본방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EDR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1심, 2심에서 EDR 기록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안 받아들인 판결은 이미 나왔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운전자나 그 주변에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됐는지 그 목격이 다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중앙선 넘어서 막 역주행을 하는데 어떻게 운전자는 차를 세우려고 인도 이제 턱 있잖아요. 네. 턱에 갖다 막 일부러 부닥치고 이러는 게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에 다 나왔는데 네. EDR 기록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속 페달 밟고 있었고 조향 장치에 아무 문제 없었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네. 아니 이미 본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걸로 다 증언이 됐는데 EDR이 이렇게 되니까 EDR을 어떻게 믿느냐. 네. 그래서 무죄. 이렇게 일단 지금 판결은 나온 거거든요. 물론 네. 확정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았으니까 네. 하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페달 블랙박스는 또 다른 거잖아요. EDR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운전석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가속이랑 브레이크 페달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비추는 카메라랑 영상 저장 장치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제조사가 설령 어떤 출고할 때 이걸 안 단다 하더라도 네. 저희 집에 있는 차도 제가 달았거든요. 블랙박스. 네. 딜러께서 달아주셨죠. 서비스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냥 내가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 되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그 국내 제조사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달면 이 급발진 사고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논란 등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권고를 한 것인데 제조사 입장은 또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달면 비용도 증가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급발진 사고가 그 자사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두려운 건데 저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달다 보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블랙박스도 예.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블랙박스를 단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블랙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다 담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제로 달다 보니까 이제는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많은 사람이 달다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는 이 옵션도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면 더 잘 팔릴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넣어서 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상은 그 페달 블랙박스를 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현상 이면에는 결국은 어떤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네. 그리고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시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정황상으로 볼 때는 급발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조사는 인정을 안 하고 네.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 어렵죠. 예.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는데 입증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원고한테 있죠. 제조물 책임법에요. 일단 그 결함이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결함이 일단 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추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실질적 그 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 이런 표현을 어쨌든 법문에는 쓰는데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게 사실상 좀 명징하다고 볼 때 손해가 그리고 결함이 추정된다는 취지라서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대원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 근거를 증명하도록 입증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차량 이런 제조와 관련된 문제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그 문턱을 좀 잘 못 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조사를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블랙박스를 달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보험회사랑 이야기하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블랙박스도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다 달았어요. 이것도 보험회사와 어떻게 조율을 하면 자동차 제조사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량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좀 할인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는 문화가 생길 것이고 제조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환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그렇게 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완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조사 입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의 영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운전자하고 제조사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 불가일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운전자한테만 입증 책임을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환경소송 같은 것도요. 아니 어느 기업에서 폐수를 유출했는지 아닌지 그건 피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주는 건데 아직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원고의 입증 책임을 좀 부담하고 크게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는 일단 입법적인 논의는 있지만 네. 완전히 마침표가 또 찍힌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사용자분들이 늘면서 또 더 수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좀 입증하는 게 타당한데 기본적으로 또 부존재, 내가 뭐가 아니다, 뭐가 없다라는 사실은 입증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달 블랙박스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과연 그게 그러면 운전자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에 사실은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이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차량 속도와 운행 속도와 그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나 세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운행 속도의 상관관계부터 이렇게 따질 것이고 또 조향 장치 다시 말해서 어느 방향으로 몰았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눌렀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발이 닿았을 때 그때 차량의 현황이 어땠는지는 바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유력한 근거, 그나마 이거라도 이런 심리가 또 안정적인 네. 그런 부분을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 없더라도 보조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페달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블랙박스가 있으면 네. 시간이 동시에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달을 비춘 카메라에 기록된 영상과 연동시킬 수 있죠. 연동해서 그 차 전체를 비춘 블랙박스를 비교해서 보면 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네. 근거는 되겠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네. 겁니다. 네. 근데 제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해서 네. 여쭤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가 수동으로 땄거든요. 네. 클러치도 같이 밟는. 네. 사실 운전하는 맛은 그게 있어요. 그죠? 이때 급발진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냥 그 오토로 바뀐 상태에서도 그렇게 많이 급발진 얘기는 네.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차량이 전자 제어 장치가 일반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디지털화되면서 그리고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그 과도기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보더라도요.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리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네. 2014년도부터 집계를 낸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음. 그래서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래 10년 동안 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총 4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급발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의 논란의 축은 고령 운전자 얘기잖아요. 네. 일단 고령 운전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은? 일단 요 수치 데이터화된 게 있어서 참고사항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가 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사고 신고 건수가 총 456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었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를 이유로 들은 게 43.2%였고요.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56.8%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본인의 운전 미숙인데도 불구하고 급발진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혐오로 지금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는데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대가 46건을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11% 정도 되고 50대가 56.8%. 예. 오히려 60대는 43%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끔씩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폭력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왕왕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운전 미숙이었다. 네.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속 페달을 밟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근데 아니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그게 고령 운전자의 보편적 지금 문제로 규정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것이냐. 네. 결국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사고가 나면 실제로 음주 아니야? 아니면 고령 운전자인가?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68살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중앙의료원에서 한 택시기사, 그러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막 구급차를 치고 사람을 막 치고 본인도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량의 소유주 같은 경우는 80대였어요.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또 사람들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과 50대 이하로 나눠보면은 50대 이하가 더 많다 급발진 주장하는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좀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고령 연령자들이 많아서 이거 면허를 조건부로 그리고 운행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가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실제로 버스 운전을 하거나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고속버스를 모시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인구가 79만 한 5천 명 정도가 된대요.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 내역인데 20% 이상 정확하게는 23.6%가 65세 이상의
이상의 운전자들입니다. 어르신들 많아요. 생계가 관련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고령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위험 운전을 한다라는 등식도 사실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강제하는 게 과연 해법으로 맞느냐의 문제도 있는 근데 거죠. 여기서 일단 짚어야 될 게 변호사께 여쭤볼게 65세 이상은 내지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금지한다. 이게 헌법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동의 자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교통을 이제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금지는 불가능하니까 조건부 면허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이 기사분이 운전기사는 뭐냐면 운전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봐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택시나 그러니까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조건부 면허제의 기본 틀도 뭐냐면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통과한 사람만 면허증을 발급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비교가 돼야 되는 게 기사분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운전 자격 시험의 강도와 조건부 면허제를 만약에 도입해서 그러면 그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어떤 적성 시험의 강도가 어떤 게 세냐라는 거죠. 당연히 전자가 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이 기사분은 이미 운전 자격 시험을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건부 면허제라고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논의를 확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다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사건 사안들을 다 개별적으로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당연히 뭐 몇백 건 존재하고, 그다음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봐야지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 그것과의 연관성은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데이터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계속 갱신하는 문제는 또 다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너무 지역적인 거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한계가 있는데 시골 가면은 대중교통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오가는 그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자가용이냐면 이동을 못 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가서 그러니까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를 뭐를 얘기를 하냐면 교통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지금 노인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뭐 지역적인 거니까 둘째 치고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면허가 좀 상대적으로 따기 쉽다. 물면허.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따기 쉬운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이제 중국과 일본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 중에 9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90점? 90점입니다. 그리고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을 5번 안에 합격을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일본도 60시간 가까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보통 이제 2주 이상 운전 면허 학원에 합숙을 해야 한다. 합숙도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난도가 높아요. 독일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교육이 필수이고 자동차 보닛을 열어서 주요 부품을 시험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핀란드는 춥잖아요. 그래서 빙판길 운전법을 또 잘 다뤄야 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면허 학원을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용했다는 가정하에 학과 교육 5시간, 기능 시험 2시간, 도로 주행 6시간까지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잡아도 2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2012년에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었어요. 그래서 기능 시험의 경우에 간단한 차량 조작과 50m 직진 주행 후에 돌발 알림에 맞춰서 급정지만 제대로 하면 합격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게 문제가 많다. 많은 그 주장들이 제기돼서 2016년 12월에는 다시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50m에서 300m로 늘어났고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T자 코스도 부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상관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도로교통공단
그 사고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면허를 따고 경과 연수가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난도가 강화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 운전면허 딴 지 1년 안 된 사람들이 낸 사고 건수가 5,852건 뭐 요 정도 수준인데 네. 반면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면허 시험 간소화 기간이었던 2012년에서 2016년은 연간 8,414건에서 1,809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5,000대였는데 시험이 쉬웠을 때는 8,000대에서 10,000건 가량 사고가 발생한 거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확실히 있겠네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이 지표가. 물면허일 때는 네.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 없이 면허를 땄어요. 네. 근데 주차를 제대로 못 해요. 네.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진짜 너무 주차가 어렵죠. 어렵죠. 처음에. 특히 일렬 주차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면허는 도대체 어떤 면허냐? 네. 제가 면허 딸 때만 해도 주변에서 그랬어요. 진짜 운전은 도로 나가서 배우는 거라고. 도로 나가서 배우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저 때 면허 딸 때는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 문제지. 네. 뭐 공부하고 말 것이 딱 한 권 사가지고 맞아, 이렇게 넘기는 거. 한 번 쫙 보고 가면은 이제 무조건 통과. 웬만하면. 네. 근데 제가 그 시험장에서 그 여성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 시험관이 알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오셔서. 박수 막 이러더니 그분이 40 몇 번째 합격하셨대요. 와. 네. 그래갖고 감격 어린 장면 저 지금 그런 거 예전에 막 뉴스에도 보도되고 뭐 이랬던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몇 번 만에 네. 뭐 예, 통과하신 맞아요. 어르신 뭐 이런 거. 그 트럭이 꼭 필요했는데 예, 저 그 사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래서 거죠. 예전에는 고령 운전자가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 차량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막 미담으로 이렇게 뉴스에 한 꼭지나 뭐 휴먼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소개했었는데 그때는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혹시라도 그런 기획 프로그램에서 하면 사람들이 악플을 더 많이 달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사고 내시려고 운전을 배우시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롱과 욕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일렬 주차 잘하십니까? 부터 한번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잘해서 운전을. 근데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좀 우리나라 쉽다 그래서 또 이 어렵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게 이제는 또 민간에 넘어가가지고 네. 자동차 운전 학원들이 다 민간화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지금 체계를 바꾸면 시험을 그 안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요즘 시험 보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없어서 운전 전문 학원들이 다 망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면허를 굳이 따야 되냐, 내가 차를 몰아야 되냐, 요 생각이 네.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20살 되면 무조건 면허부터 땄어야 그랬죠. 됐는데 네. 지금은 아니 내가 지금 차량 운전하지도 못하고 차를 언제 살 수 있을지 보장도 없는데 네네네. 뭐하러 면허를 따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세태도 좀 바뀌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면허제도 좀 강화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요 얘기는 좀 뭐 별로 이견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